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피터슨. 한국 이름은 배도선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2026년 전이 아닙니다. 무려 60년 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정작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진실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65년 전, 마크 피터슨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주변 미국인들은 한국을 불쌍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희망 없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긴 하지만 절대 영원히 가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임시로 가난한 거라는 걸, 이 시대가 반드시 끝난다는 걸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동 한복판 땅을 사뒀으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강변의 질비한 고층 빌딩들, 세계가 주목하는 K-팝과 드라마, 반도체와 자동차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 이 모든 게 그 눈빛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김씨, 이씨, 박씨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인 만나면 꼭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담긴 진실을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이 세 성씨만 합쳐도 한국 인구의 무려 45%입니다. 여기에 최씨, 정씨까지 더하면 5성씨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왕조가 바뀔 때 전 왕족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새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족을 씨를 말립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게 세계 역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야가 신라에 멸망했을 때 가야 왕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신라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이 사실은 가야 왕족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는 신라왕 김춘추와 결혼했습니다. 멸망시킨 나라의 왕족이 정복한 나라의 왕후가 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됩니까?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를 최소화했습니다.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족 성씨들이 살아남았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 그 성씨들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김씨, 씨, 박씨가 많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 민족이 얼마나 평화롭고 포용적인 역사를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씨의 분포 자체가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은 한국이 관용의 나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한국은 역사상 9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피해자였고 늘 침략당하고 늘 약한 나라였다는 서사. 그 서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피터슨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완전히 틀렸다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20세기까지 1500년의 역사에서 진짜 대규모 침략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몽골 침략과 임진왜란. 이 2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90 몇 번은 뭐냐고요? 해적이 바닷가 마을에 와서 소 한 마리 훔쳐가고 사람 몇 명 나체해간 것들입니다. 그걸 침략이라고 부르면 진짜 침략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스페인과도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유럽 각국은 수백 년에 걸쳐 서로를 침략하고 학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 역사와 비교하면 한국의 역사는 놀랍도록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의 왕조는 세계 어느 나라 왕조보다 오래 지속됐습니다. 고려는 475년, 조선은 5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왕조가 오래 지속된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내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역사를 살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사를 가진 민족 중 하나입니다. 20세기의 아픔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이건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0세기 100년을 가지고 2000년 역사 전체를 피해의 역사로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싸움을 잘해야 했습니다. 칼을 잘 써야 했습니다. 힘이 세야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가 권력을 가졌고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탓과 칼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출세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했습니다. 붓을 잘 써야 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지식이 권력의 열쇠였습니다.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단언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해방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고요. 1000년이 됐다고요. 우리 피 속에 1000년의 교육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 제도는 단순히 문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과도 있었고 잡과도 있었습니다. 잡과가 뭐냐면 의사, 회계사, 과학자, 통역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전문직을 국가가 시험으로 선발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무과 출신입니다. 그분도 시험을 봐서 장군이 된 겁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 일본은 사무라이의 힘으로 한국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약하다고 했습니다. 붓밖에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붓은 칼보다 강했습니다. 그 교육열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K-팝으로 세계를 흔들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이 모든 게 1000년의 교육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는 건 유전자에 새겨진 겁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재에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계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으로 꼽히는 인물이 영국의 넬슨 제독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고 영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순신과 넬슨을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둘 다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둘 다 엄청난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넬슨은 인격적으로 흠이 있었습니다. 여성 표현력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했습니다. 부하들을 아꼈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이순신을 깊이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싸움들을 이겼을까요? 당시 일본 해군은 해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만 싸우던 군대였습니다. 일본의 배는 무역선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에는 판옥선이 있었습니다. 판옥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화포는 사거리가 훨씬 길었습니다. 이순신은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화포로 격파하면 됐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그게 이순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으로 일본 함선 수백 척을 막아낸 것도 이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싸움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세계 군사 교육의 교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어를 6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완벽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된소리, 거센소리, 존댓말 체계, 주어 생략, 이것들이 외국인에게는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어에 대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중 언어 체계라는 겁니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공존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가 같은 뜻입니다. 쉽습니다와 간단합니다가 같은 뜻입니다. 무엇이든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2배로 어렵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다른 하나를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에게는 엄청난 유리함입니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 뇌가 발달한다는 것, 뇌과학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2개의 언어 체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존댓말 체계까지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말투 자체가 달라집니다.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언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게 뇌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은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뇌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미국에서 가르칠 때 한국 유학생들이 다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자체가 뇌를 단련시키는 시스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잠재력입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없습니다. 시카고 지하철에도 없습니다. 런던도 파리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지하철 스크린도어입니다. 우리는 매일 타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 대부분에 이게 없습니다. 뉴욕은 선로에서 사람이 밀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안전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아직도 못했습니다. 비용 문제, 기술 문제, 행정 문제로 10년이 넘도록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사고가 몇 건 났습니다. 그러자 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역에 한꺼번에 다 답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달았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이게 한국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다 해버리는 거라고요. 이 실행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강을 보십시오. 70년대 한강은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냄새가 났고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오폐수 차단하고 정화시설 만들고 지금의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65년 전에는 강남이 논밭이었습니다. 한강 건너편은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속도, 이 실행력, 이 추진력,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에게 한국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이라고요. 60년을 한국에 드나들며 150번 가까이 이 땅을 밟은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은 논밭과 초가 지붕이 섞인 도시였습니다. 택시는 미터기도 없었고 흥정을 해야 탈 수 있었습니다. 그 서울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한강변을 지나며 60년 전 눈으로 지금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본 사람 눈에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강하다고요. 그런데 한국인이 그걸 모른다고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20세기의 아픔을 2000년 역사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고요. 1000년의 교육열, 포용의 역사, 세계 최고의 실행력, 이중 언어로 단련된 두뇌, 이순신이라는 세계적 영웅. 이게 다 우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